안녕하세요. 간조박사 배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에 사회차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배란에 대해서 보시면 배란 시기는 월경 전 12일에서 16일이죠. 자, 월경은 그래서 배란 후 14일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임신 가능 기간은 월경 전 12일에서 19일. 왜 월경 전 12일에서 19일이냐면 우리 정자 생존 기간이 3일이잖아요. 그래서 정자 생존 기간을 합한 12일에서 19일이다. 또는 배란일을 중심으로 전후 4일간을 말하는 거지요. 자, 배란을 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배란이 되면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에 의해서 기초 체온이 0.2에서 0.5도씨 정도 상승한다고 했어요. 계속 상승한 채로 있는 거죠. 그리고 경관점액이 묽고 잘 늘어나요. 그래서 배란기 때는 10에서 12cm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질분비물을 봤을 때 양치식물 모양의 결정체를 보인다 그랬죠. 남성의 생식기계를 보시면 고환에서 생식선의 기능을 하죠. 고환의 정세관에서는 정자가 생성이 되고 간세포에서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생성이 되죠. 자, 이렇게 정자가 고환에서 생성이 되면 후 상방에 있는 부고환에 가서 정자가 성숙이 이루어지고요. 자, 성숙된 정자는 정관을 타고 나가요. 그런데 나가다 보면 산성인 요관과 만난다 그랬죠. 네, 지나가야 돼요. 자, 그런데 정자는 알칼리성 환경에서 활발하기 때문에 이 지나가는 길을 알칼리화 시켜주는 게 정액이다. 그래서 이런 정액이 뿜어지는 곳이 정낭, 전립선, 망원요도샘이라고 했지요. 자, 우리 신생아에게는 생리적자가 붙은 게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생리적 체중 감소와 그리고 생리적 황달이 있지요. 자, 생리적 체중 감소는 생후 3일째부터 출생 시 체중의 5에서 10% 정도가 감소가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생리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회복이 되는 거지요. 보통 이 생리적자가 붙는 거는 3일 정도에 생기고 10일 안에는 다 회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생리적 체중 감소가 왜 생기냐? 자, 모체로부터 공급받던 호르몬이 이제 끊기고요. 자, 그리고 모유는 2, 3일부터 나오는데 먹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대소변은 언제부터 봐요? 첫날부터 보죠. 그래서 대소변에 배출되는 데 비해서 먹는 양이 없기 때문에 생리적 체중 감소가 생기는 거다. 자, 그리고 3일 때부터, 2, 3일부터 모유 수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 생리적 황달은 신생아의 55에서 70%가 발생이 돼요. 거의 대부분이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생후 3일경에 나타나 7일 후에 없어지는 거고요. 생리적 황달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적혈구가 파괴됐을 때 대사산물로 빌리루빈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장으로 배설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신생아들은 아직 장기가 형성됐어도 다 미숙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미성숙한 적혈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파괴되는 적혈구가 많겠죠. 그래서 빌리루빈이 많이 증가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간 기능이 미숙하다 보니까 이 빌리루빈을 처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몸에, 피부에 쌓이는 거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핵황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핵황달은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 그 시험에서는 아동 쪽에서는 용혈성 질환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용혈성 질환은 적혈구가 많이 파괴돼서 발생하는 거죠. 자, 이런 핵황달은 24시간 내에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고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신생아 황달 치료를 위한 광선요법이 나와요. 우리 신생아에게 대부분이 황달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신생아에게 광선요법을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광선요법은 미숙아나 조산아에게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 일반 신생아들은요, 모유 수유하면서 시간이 이제 그 수분이랑 이런 것들을 공급하면 또 많이 나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광선요법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자, 옷을 다 벗겨놓고 하기 때문에 체온 유지 잘하고, 그리고 탈수되지 않게 수분 공급 잘하고, 눈이 자극되지 않게 안구 보호를 하는 게 핵심 간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투명 안대를 착용해야 되고요. 생식기는 가려줘요.
자, 그리고 빌리루빈이 피부에 침착이 돼가지고 누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선을 쪼여줘야 되니까 옷을 벗기고 광선을 골고루 쪼여주기 위해서 체위 변경을 자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몸을 벗기고 광선을 쪼여주는 거니까 탈수가 잘 될 수 있겠죠. 오한이 날 수도 있고요. 이런 증상 잘 관찰하고 수분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는 적절히 조절하고 만약에 수유를 해야 될 때는 광선요법을 중단하고 수유를 실시하도록 한다. 자, 우리 몸속에 우리가 이제 약물을 투여했을 때 약물이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자, 우리 몸으로 약물을 투여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약물을 정맥으로 먼저 투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보통 약으로 먹거나 근육 주사로 넣거나 피하 주사로 넣거나 여러 가지 요법에 의해서 약물이 투여돼요. 그러면 흡수가 뭐냐? 혈액까지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에요. 정맥 주사는 이런 건 필요 없겠죠. 흡수가 정맥으로 바로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로로 투여하든 혈액 내로 약물이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흡수예요. 자, 그리고 혈액으로 들어왔으면 이 약이 작용 가능한 그 기전까지, 장소까지 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용 장소까지 이동 과정을 분산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작용 장소까지 가서 효과를 일으켰어요. 필요 없는 것들은 몸 밖으로 빼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잘게 분해해서 빼내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저활성 형태 생물학적 전환 과정 해독작용이라고 나와요. 자, 그리고 배설은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거죠. 대부분 뭐를 통해서 된다?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설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약물 투여를 보시면 맨 위에 자, 혈액으로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흡수. 그리고 작용 장소까지 가는 게 분산. 그리고 배출을 위해서 잘게 부서지는 거, 분해되는 게 대사. 그리고 체외로 배설되는 게 배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장과 대장의 특징을 보시면요. 소장은 길이가 길죠. 6, 7m나 되죠. 그런데 대장은 직경이 굉장히 굵어요. 자, 소장에서는 뭘 흡수하냐? 다 흡수해요.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비타민, 수분, 나트륨, 불소 등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고요. 그런데 큰 덩어리로는 흡수가 안 돼요. 우리가 소장에서 대부분 영양분이 소화 흡수가 되는데 흡수가 되는 거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게 분해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탄수화물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으로 분해된 상태로 흡수가 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흡수되는 영양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했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덩어리로 나오면 틀린 거예요. 자, 대장에서는 뭐만 흡수해요? 수분만 흡수하지요. 자, 우리가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장운동을 뭐라고 하죠? 연동운동이죠. 연동운동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루어지죠? 책에 보면 소화기계 정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죠. 보통 식도부터 아래로 내려보내는 운동이 이루어지다가 직장까지 연동운동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소장, 대장 다 연동운동은 일어나고요. 자, 분절운동은 소장에서만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분절운동이 뭐냐? 말 그대로 절단해서 분해해버린대요. 소장에서 대부분 영양분이 소화 흡수돼야 되니까 잘게 부서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게 부서가지고 이거를 섞는 과정, 이런 운동이 분절운동이다. 그래서 분절운동은 어디에만 있다? 소장에만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소장에서 대부분 영양분이 소화 흡수돼야 되다 보니까 그 안에 표면적이 넓어야 되겠죠. 그래서 횡주름, 돌림주름이 있는 게 특징이고 육모가 특징이다. 자, 대장은 올록볼록한 결장 팽기, 그리고 띠를 두르고 있죠. 결장띠, 그리고 지방덩어리인 복막수가 있는 게 특징이다. 자, 산전관리를 보시면요. 임신이 의심되는 증상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부터 바로 시작해야 돼요. 늦어도 20주 이내에 받도록 한다. 왜? 20주 이후부터는요, 임신 중독증이 나타나고 태반이 다 형성되기 때문에 태아에게 모든 것들이 다 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늦어도 20주 이전에는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WHO에서 공고한 정기건강 진단 기간이 어떻게 되냐? 7개월까지는 월 1회고요. 8, 9개월은 월 2회,
분만시까지는 월 4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매번 시행하는 검사로는 체중 측정, 혈압 측정,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검사를 보는데 이거는 뭐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예요? 임신 중독증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죠. 자, 우리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질식하는 사고, 특히 아기들도 그렇고요. 예, 목에 걸리는 사고가 많고 노인병원에 가면 많이 있죠.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의식이 있는 경우, 혼미한 경우, 의식이 없는 경우 대처 방법이 다르죠. 의식이 있는데 특히 말할 수 있고 본인이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스스로 기침이 가능한 경우는 스스로 뱉어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엔 하임리히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등 뒤에서 한 손을 주먹을 쥔 상태로 그 주먹 쥔 엄지손가락이 배꼽과 명치 중간에 닿도록 놓고 다른 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싼 다음 복부의 후상방으로 힘껏 밀어 올리는 거예요. 자, 의식이 혼미하다. 환자를 들고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바닥에 눕혀서 밀어내기를 시행하고요. 의식이 없다. 빨리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되겠죠. 자, 노인학대 요즘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히 뭐가 많이 나오냐? 방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 요즘 너무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예, 특히 젊은이들이 이제 부모님을 편찮으시면 돈벌이가 안 되다 보니까, 우연찮게 방임이 아닌 방임이 돼버려서 본인이 학대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요즘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안타깝더라고요. 자, 우리가 신체적 학대는 신체적 손상이나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거고요. 정서적 학대는 욕하고 비웃고 어린아이 취급하고 왕따 시키는 거,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유기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병원에 맡겼는데 연락을 받지 않는 행위 같은 거. 자, 그리고 자기방임은 우리 그 노인한테는 자기방임이라는 학대가 있어요. 만약에 배우자가 사망을 했어요. 너무 우울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방임, 요즘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부양의무자로서의 기본적인 의식주나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몇 번 있었더라고요. 자, 유아의 대소변 훈련은요. 유아기에 시행하는 거죠. 대소변 훈련은. 자, 대변은 12개월에 시작해서 16개월에 완성이 돼야 돼요. 이게 어떤 시기랑 똑같아요? 대천문이 닫히는 시기랑 똑같죠. 네. 자, 소변은 16에서 18개월에 시작해서 24개월에 완성이 돼야 되고, 밤에 소변 가리기는 3, 4세 때나 가능하다. 자, 대변 훈련을 소변 훈련보다 먼저 시켜요. 왜? 대변은 소변보다 횟수가 적으니까. 자, 훈련 과정은 아동의 성격 형성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칭찬을 하면 긍정적인 성격을 많이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유아의 발달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신체적으로 내가 일어서고 힘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언어적으로 엄마한테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발달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임신 기간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유산은 20주까지예요. 근데 이거를 초기와 후기로 나누면 초기 유산은 12주 전이고 후기 유산은 12에서 20주인데 보통 우리나라 대부분의 유산의 80% 이상이 12주 전에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산은 20주까지다. 그리고 정상분만이 37주에서 42주까지예요. 만삭이죠. 네. 자, 그래서 조산이 20주에서 37주인 거예요. 조산은 뭘 말한다고요? 조기분만을 조산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사산은 28주 이후에 태아 사망을 말하는 거다. 자, 비타민과 결핍증은 시험에 자주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비타민 A, 야맹증, 비타민 B는 B1은 티아민이라고 하죠. 각기병,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구강염, 비타민 B3는 니코틴산 니아신이라고 하는데 펠라그라, 자, 비타민 B12, 호발라민, 악성빈혈, 비타민 C, 아스코르빈산, 괴혈병, 비타민 D, 구루병, 비타민 E, 빈혈, 비타민 K, 출혈성 경향을 유발할 수 있네요. 자, 급성 충수형 간호를 보시면요.
우리 충수염은 맹장 밑에 돌기처럼 달라붙어 있는 게 충수죠. 거기에 염증이 생긴 건데, 자, 그래서 증상은 몇 번이 부위에 반동성 압통이에요. 눌렀다 뗐을 때 통증이 심한 거다. 염증이 있으니까 열이 나고 오심구토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자, 문제는 그냥 놔뒀을 때 이 충수가 염증으로 인해서 파열돼 버리면 복막 주위로 염증이 퍼지면서 그 주위 장기에 다 감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막염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게 가장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수술 전 간호를 보시면요. 응급수술이 들어가야 돼요. 급성 충수염은 복막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시켜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열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체온을 자주 측정해요. 열이 갑자기 확 올랐다. 너무 높은 온도로 계속 오른다. 복막염을 의심할 수 있죠. 만약에 이렇게 체온이 계속해서 높고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알코올 스펀지 목욕을 적용하거나 얼음 주머니 적용하고요. 절대 장을 수술한다고 관장하면 안 돼요. 관장이나 완화제를 사용하거나 연료법을 사용하다 보면 농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수술 후에는 언제까지 금식하나요? 가스가 나올 때까지 금식해요. 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장 운동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장 운동이 안 돼 있는데 음식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이 폐색돼서 거기에서 괴사돼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그래서 가스가 나올 때까지 금식이고요. 자, 그리고 조기 이상한다. 우선은 뭐 24시간 정도는 복부 수술했기 때문에 안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빨리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변은 참지 않도록 해요. 왜냐하면 복부 쪽으로 수술을 했는데 소변을 참아서 방광이 팽창되면 수술 부위가 벌어지고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객혈시 간호를 보시면 출혈 시에는 무조건 모든 출혈 환자가 다 금식이에요. 특히 객혈을 하는데 입으로 뭘 주면 기도로 흡인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출혈이 있으면 절대 안정이에요. 출혈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상반신을 약간 높여주고 얼음주머니는 우리가 냉요법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지혈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얼음주머니를 흉부에 대주고 만약에 기침이 나올 때는 큰 기침을 하면 안 돼요. 출혈이 확 될 수 있으니까 잔기침을 하도록 한다. 자, 침의 부작용을 보시면요. 채침, 침을 맞은 자리에 근육이 너무 긴장됐어요. 그래서 침을 돌릴 수도 뺄 수도 없는 상태가 채침이고요. 자, 만침은 침을 놓았는데 환자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침이 구부러지는 거. 자, 구부러지면 다행이게요. 예. 중간이 절단됐어요. 절침이죠. 혈중은 침을 뺀 후 그 자리에 생기는 홍색의 작은 반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혈액이 고인 거죠. 자, 훈침은 내가 침을 맞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고 너무 긴장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침을 맞고 있는 중에 가슴 답답함이나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걸 훈침이라고 하네요. 자, 경구 피임약 복용법을 보시면요. 우리가 보통 21정짜리예요. 네, 경구 피임약은. 그래서 원래는 20일을 복용하고 7일간 쉰 다음 계속해서 이제 복용을 하는 건데 우리가 7일간만 쉬는 게 아니고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일주일을 쉬다 보면. 그래서 요즘은 28정짜리가 많이 나와 있어요. 21일은 피임약을 복용하고 7일은 영양제를 복용해서 이렇게 28일을 채우는 이유는 매일 먹는 습관을 위함이죠. 자, 만약에 내가 먹다가 복용 시간이 잊어버렸어요. 12시간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생각난 즉시 복용하고 원래 시간에 복용하면 되고요. 12시간이 지나버렸다. 그러면 똑같아요. 생각난 즉시 복용, 원래 시간에 복용하는데 단 피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서 일주일간 다른 피임 방법을 병행해야 되는 거고요. 자, 24시간 이상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한 번에 두 알 복용하고 이때도 피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서 일주일간 다른 피임법을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부양비 문제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즘 뉴스 계속 보면 뭐 나와요.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지고 있고 유소년 인구,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노령화 지수가 엄청 높아지고 있지요. 그래서 총 부양비는 총 부양비예요. 네. 우리 어,
부양은 누가 해요? 경제활동 연령인구가 하는 거예요. 누구를 부양해요? 경제활동이 아닌 연령들을 예, 저기 부양하는 거죠. 그래서 총 부양비인 거예요. 그래서 경제활동 연령인구는 나이가 몇 살이냐? 15에서 64세예요. 그러면 비경제활동 연령인구는 나머지를 제외한 거죠. 14세 이하, 65세 이상 인구를 말하는 건데 0에서 14세 인구는 유소년 인구, 65세 이상 인구는 고령 인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부양비는 누구를 부양해야 되냐? 다 부양해야 된다요. 총 부양비. 자, 15세에서 64세 인구는 경제활동 연령 인구죠. 부양을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부양하고 있어요? 유소년을 부양하고 있죠.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예요. 네. 자, 밑에 보시면 65세 이상은 뭐예요? 고령이죠. 그래서 누구를 부양하고 있어요? 노인을 부양하고 있죠. 노년 부양비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양하냐? 모든 사람을 부양한다. 총부양비. 네. 자, 유소년을 부양한다. 유소년 부양비. 노년을 부양한다. 노년 부양비. 자, 그리고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분의 고령 인구죠. 우리나라 현재 지금 노령화 지수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결국은 장래에 미래에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부양해야 될 인구만 너무 많아지잖아요. 경제활동 연령 인구는 줄어들고 비경제활동 연령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의료기구 물품 소독 방법을 보시면요. 자, 고위험기구는 무균 조직. 예. 무균 조직이 뭐예요? 균이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되는 조직이나 혈관계. 결국은 우리 몸을 뚫고 지나가는 것들이 고위험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멸균 방법이 멸균시켜야 돼요. 자, 준위험 기구는 점막에 닿는 것들 높은 수준의 소독이고요. 비위험 기구는 피부에 접촉하는 것들 낮은 수준의 소독이에요. 자, 그래서 해당 기구를 보시면 수술기구, 치과기구, 소변줄, 요로카테터 소변줄이죠. 이동겸자, 자, 내시경 부속품 중, 내시경이면 준위험 기구인데 부속품 중 생검 겸자나 절단기예요. 침습적인 거죠. 자르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앞에 여기 세 번째 줄 보시면 무균적 체각내로 삽입되는 무균이라고 아예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균이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멸균이죠. 여기에서부터 알아맞혀야죠. 그래서 무균적 체각내로 삽입되는 초음파 탐침과 내시경류. 그래서 예를 보시면 관절경이나 복강경이라고 했죠. 피부를 뚫고 그 안으로 집어넣어요. 관절경은 관절 내시경이에요. 무릎 관절이나 이런데 그 시술을 할 때 우리 그 피부를 뚫고 관절경을 집어넣어서 수술을 하는 거죠. 복강경 복강 안에 수술 도구를 집어넣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침습적인 거죠. 그래서 고위험기구에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가는 이식물 그리고 자궁경부 큐렛이 뭐냐면 긁어내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침습적인 거죠. 고위험기구예요. 멸균해야 된다. 자, 점막에 닿는 것들 내시경류,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기관지내시경 그리고 후두경날 후두경도 후두는 점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준위험기구 호흡치료기구, 마취기구, 심폐소생 마스크 그리고 직장 질 초음파 직장이나 질이나 점막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개검기는요. 눈을 벌리는 거 기구를 개검기라고 해요. 자, 이래서 높은 수준의 소독으로 들어가고요. 비위험기구는 피부에 접촉하는 거, 혈압기, 청진기, 대소변기, 심전도기계 이런 거는 낮은 수준의 소독에 들어간다. 자, 보호장비 착용 순서는 외과적 무균술과 내과적 무균술이 나눠져 있죠. 외과적 무균술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거예요? 수술 들어갈 때 사용하는 거. 내과적 무균술은 감염병 환자나 아니면 뭐 역경류 환자한테 사용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외과적 무균술 수술 들어가기 전에 모자 마스크 보안경을 미리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외과적 손 씻기를 해요. 자, 그리고 수술방으로 들어가서 멸균 그 수건으로 타올로 손을 닦은 다음에 멸균 가운, 멸균 장갑을 착용하는 거다. 그래서 외과적 무균술은요. 여기도 손 씻은 다음에
멸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내과적 무균술은 보안경이 어디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만 달라요. 자, 그래서 손 씻기, 모자, 마스크 위에서 아래로 쓰고 그 다음에 보안경, 그 다음에 가운 장갑. 그리고 보안경이 가장 나중에 착용되기도 해요. 손 씻기, 모자, 마스크, 가운 장갑, 보안경이지요. 자, 요 생성과 배뇨의 변화를 보시면요. 여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건 핍뇨죠. 예. 그리고 빈뇨와 요실금이 많이 나왔고요. 자, 무뇨는요. 하루에 100cc 이하로 소변이 생성되는 거다. 그래서 거의 소변이 생성이 안 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핍뇨는 시간당 30cc 이하, 하루를 봤을 때는 400~500cc 이하일 때를 핍뇨라고 하고요. 자, 정상뇨는 시간당 50cc, 그리고 하루를 봤을 때는 1500에서 2000cc. 단뇨는 하루당 2500cc 이상일 때를 보는데 특히 항인형 호르몬, 우리 항인형 호르몬은요, 수분을 재흡수한 호르몬이에요. 이게 만약에 뭔지 모르면, 이뇨는 소변을 배출시키는 약이잖아요. 항이니까, 수분을 배출시키지 않고 수분을 재흡수하는 호르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분을 재흡수하지 못하니까, 호르몬이 이제 결핍돼가지고 수분을 재흡수하지 못하니까 소변을 엄청 많이 보는 거예요. 5~6천 cc를 막 보는 거죠. 그리고 빈뇨는 자주, 배뇨하는 자주 빈이잖아요. 그래서 자주 배뇨하는 상태. 긴박뇨는 소변을 참지 못하고 즉시 배뇨할 것 같은 거. 요 정체는 소변이 생성은 되는데 방광에 축적돼 있어서 나오지 않는, 축적돼 있는 상태,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배뇨 곤란은 배뇨 시 통증이 있거나 배뇨하기 어려운 상태. 요실금은 요일을 참지 못하고 찌끔찌끔 나와버리는 거. 자, 유뇨증은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거. 야뇨증은 밤에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거죠. 자, 이제 보행기 지팡이 이동 돕기 방법이에요. 지팡이 사용 돕기에서 평지 보행이 때와 계단 내려가기가 똑같지요. 네. 그래서 지마건이죠.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다. 똑같아요. 자, 계단 올라가기는 직업마저 건강한 다리가 위에 올라가서 지탱하고 있어야지 마비된 다리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보행이 2가 아니라 보행기인데. 보행기 사용 방법은요. 한쪽 다리만 약한 경우에는 보행기와 약한 다리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나가는 거고. 양쪽 다리 모두 약한 경우에는 보행기 먼저 나가고 다리 나가고 나머지 다리가 나가면 되는 거다. 어느 쪽 다리든 상관이 없죠. 먼저 양쪽이 다 약하니까. 자, 목발 이용 도끼는요. 자, 평지 보행이 2점 보행, 3점 보행, 4점 보행이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목발은요. 어떤 능력에 의해서 결정돼야 된다 그랬어요. 목발 보행법은 하지 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하지 능력이 2점 보행, 3점 보행, 4점 보행법을 결정하는 거예요. 2점 보행법은 가장 빨라요. 자, 양쪽 하지에 체중 부하가 가능해요. 체중 부하가 가능하다는 건 딛고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자, 그리고 균형 유지도 가능할 때, 그래서 정상 보행과 유사한 보행법이라. 그래서 오른쪽 목발과 반대쪽 다리 나가고 왼쪽 목발과 반대쪽 다리 나가는 거다. 그럼 왼쪽 목발과 오른쪽 다리 먼저 나가면 안 돼요? 예, 그래도 돼요. 3점 보행법은 한쪽 하지가 약할 때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양쪽 목발과 약한 다리 나가고 건강한 다리 나간 다음 다시 양쪽 목발과 약한 다리 나가는 걸로 끝나는 거다. 4점 보행법은 양쪽 하지의 체중 부하는 다 가능한데 균형 유지가 어려울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 보행 방법 중 가장 느리죠. 그래서 오른쪽 목발 나가고 왼쪽 다리, 반대쪽 다리, 왼쪽 목발 나가고 반대쪽 다리예요. 그러면 여기도 왼쪽 목발 먼저 나가고 오른쪽 다리 이렇게 해도 되나요? 예, 해도 돼요. 네. 그리고 계단 올라가기, 내려가기가 두 가지가 있죠. 우리 계단 올라갈 때는 무조건 건강한 다리가 먼저 올라간다.
그리고 목발과 환측다리 같이 올라가는데 이게 만약에 나눠지면 뭐가 먼저 가야 되는 거다? 목발이 먼저다. 그리고 환측다리가 가장 나중에 그냥 끌어올리는 거다. 계단 내려가기도 두 가지 방법이죠. 그래서 윗계단에는 항상 건강한 다리가 있어야 돼요. 지탱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려가는 거니까 목발과 환측다리가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윗계단에서 지탱하고 있던 건강한 다리가 내려가는 거죠. 이게 나눠진다. 목발이 먼저 나가고 환측다리 건강한 다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건강한 다리는요. 윗계단에서 체중을 지탱해야 된다. 근데 지팡이에서는 지팡이가 항상 먼저 움직였죠.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시고 아유 하나가 남았네요. 큰일 뻔했네요. 우리 근육주사 부위를 보시면 자 우리 책에 나온 거는 이제 이 네 개만 나왔었죠. 그래서 둔부의 배면 부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위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둔부의 배면 부위인데 여기에 이제 장골릉에서 대전자 부위까지 해가지고 이 사이 아이고 이 사이에 위에 부분에 놓으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헷갈리잖아요. 예, 내가 장골릉이 어디고 대전자 부위가 어딘지 잘 모를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나눠지는 부위를 나누세요. 4개로. 가장 바깥에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도 불안해요. 그럼 여기를 또 4등분 나눠서 2부, 2부위, 바깥 부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좌골신경이 지나가고 있죠. 이 둔부의 배면 부위가 위험한 게요. 좌골신경과 큰혈관이나 뼈 이런 것들이 인접해 있어서 만약에 좌골신경을 잘못 건드렸다, 주사를 잘못 놨다, 하지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둔부의 복면 부위는요, 이렇게 대전자 부위에 손을 놓고, 그리고 장골릉에 이렇게 그 삼각형 모양으로 되게 손가락을 벌려요. 이 사이에 주사를 놓는 게 둔부의 복면 부위예요. 이 부위는 이제 큰혈관이나 신경으로부터 약간은 멀어지죠. 그래서 좀 안전한 부위고, 실제 병원에서도, 저도 이제 병원에서 근무할 때 이 부위에 가장 많이 놓긴 했었어요. 자, 그리고 삼각근 부위. 여러분들도 이 주사 부위는 많이 맞아보셨죠? 뭐 맞을 때 사용되나요? 예방 백신이죠. 그러면 삼각근에다가 다른 주사 놓으면 되겠네요? 안 돼요. 이 삼각근은요, 근육 자체가 굉장히 적어가지고 소량의 그 약물, 예, 뭐 1cc 이하 정도만 주입할 때 사용이 돼요. 그래서 거의 예방 백신 주사를 놓을 때 많이 사용이 되죠. 자, 그런데 흡수 속도는 근육 주사 중 가장 빨라요. 예. 자, 그리고 대퇴 외측. 우리가 이제 여기 대퇴 직근이라고 하는데 실제 병원에서는 거의 안 나요. 예. 이거는 그러면 누구한테 놓는 거예요? 자가 주사하는 사람들이 엉덩이에 놓기 힘들 때 이제 대퇴 직근에 놓는 거지. 근데 저도 혼자서 주사 놓을 때 이 복면 부위에 놨지 이 대퇴 직근에 놓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여기엔 또 근육량이 많아가지고 많은 용량을 놓기는 하는데 그래도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대퇴 외측 광근이에요. 여기를 3등분을 나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쪽에 주사를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대퇴 외측 광근은 누구한테 많이 놓는다고요? 영아한테 특히 더 많이 놓는다고요. 왜냐하면 영아는 엉덩이, 둔부의 근육 발달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러다 보면 좌골신경이나 큰혈관을 건드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퇴 외측 광근에 무조건 놔야 돼요. 그래서 소아과 가면 1세 미만의 아기들 의사들이 주사 놓을 때 다 대퇴 외측 광근에 주사를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수고하셨고 이렇게 토요일은요. 그 주에 풀어본 문제를 요점 정리해가지고 좀 올려드릴 건데 제가 이거 100문제를 다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부위만 해드렸고요.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